저는 소개받은 이재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카시트는 왜 해야 되고 어떤 카시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이벡스와 협업을 하면서 이런 강연 자리 그리고 이런 안전을 좀 강조하는 자리를 좀 많이 하고 싶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습관 중에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는데 다른 차들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약간 스토킹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 보면 애들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시트에 앉히지 않는 거죠. 그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고 하물며 이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서학과 있어서 아찔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시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생아 때는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카시트 거부하기 시작하고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은 잘 안 앉히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운전을 할 때 보통 동네 가까운 데 이제 운전해서 가다 보면 그 아이들 카시트에 안 앉힐 때가 있어요. 애기 안고 가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동네 보통 시내에서 주행할 때 시속 제한이 한 시속 50km 정도 되잖아요. 운전해 보신 분들 시속 50km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네, 시속 50km가 굉장히 위험한 속도입니다. 아이들한테. 자, 2015년도에 도로교통안전공단 거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산 차를 가지고 시속 한 56km 정도 되는 속도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실험을 해봤어요.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했는데 카시트를 앉힌 그룹하고 안 앉힌 그룹을 비교해봤습니다. 카시트에 앉힌 그룹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한 18% 정도였어요.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사망했을까요? 78% 땡, 90 땡, 99%입니다. 그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도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항상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망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거고요. 그거는 56km를 혼자 박은 거잖아요. 50km씩 앞에서 박은 거는 시속 100km로 부딪힌 거랑 똑같은 효과죠. 그럼 더 아이들은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기를 안고 차에 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고 실험 영상이 있거든요. 자, 앞자리 조수석에 이제 아기를 안고 타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뒷좌석도 카시트 안 한 아이들 난리가 났지만 앞자리 아기를 잘 보시면 어른과 차 사이에 아이가 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그 교통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병원 가면은 한방병원에도 많이 입원하시고 정형외과도 많이 입원을 하시는데 거기 아이들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거기 애기들이 없는 이유는 애기들이 탄 차가 사고가 많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애기들이 사고 나면 그런 병원에 누워있지 못해요. 치사율이 2.5배나 더 높습니다. 정말 사망을 하거나 정말 큰 부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살아남더라도 머리가 많이 다치거든요. 팔다리 다친 거는 어떻게든 극복을 잘 해요. 머리 다쳐서. 거기에 장애가 남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평생 온 가족이 힘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이외에도 카시트에 아이들을 앉혀야 되는 이유들과 카시트가 있다고 또 다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카시트에 앉히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이유는 이제 아이들의 신체 구조가 어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되게 약하죠. 연약하죠.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다쳐도 크게 다치는 게 있지만 서학 교과서 가장 첫 문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이제 어른과 아이는 신체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이건 이제 만약에 아이와 어른들이 똑같은 키라면 비율이 어떨까를 늘려놓은 거예요. 아이를 조금 확대를 시켜놓은 거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7등신 정도 된다. 근데 아이는 세보면 4등신 정도 됩니다. 온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 약한 몸으로 그 큰 머리를 지탱하려다 보니까 뭔가 흔들림이 있고 할 때 머리가 다치기 쉬운 겁니다. 또 하나, 이 척추뼈 있죠. 목뼈, 허리뼈 이런 걸 이루는 척추뼈의 모습이 그리고 구성이 어른과 아이는 다릅니다. 왼쪽이 아기 거예요. 오른쪽이 이제 어른입니다. 보면 척추뼈가 아기 거는 좀 평평해요. 어른 거는 뭔가 견고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꺾이고 이런 부상에 있어서 이 뼈가 버텨줄 수 있는 구조가 아기들은 약해요. 그리고 뼈의 구성도 조금 다른 게
파란색은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물렁뼈예요. 애기들은 물렁뼈가 많아요. 모든 뼈는 자랄 때 물렁뼈부터 생기고 뼈가 자라나기 때문에 척추뼈도 물렁뼈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근데 단단한 뼈로 돼 있죠. 뭔가 뼈가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예쁜데 다치기 쉬워요. 그리고 이 뼈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근육과 인대의 힘도 당연히 어른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에도 아이들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구조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다니는 게 영아돌연사 증후군인데 이 아이들이 앉아있는 자세 때문에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영아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만 1살이 안 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부검을 해도 원인이 안 나오고 검사해도 뭐가 안 나와요.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연사예요. 이게 영아 사망 원인의 3위입니다. 이게 어떤 통계가 있냐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275명의 아이가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어요. 이게 많은지 적은지 좀 헷갈리시죠? 일주일에 1명이 넘는 아기가 영아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가 좁고 기도를 유지하는 어떤 연골이나 근육의 구조가 약해서 어떤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면 이것 때문에 사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원인을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어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어른하고 아기를 봤을 때 딱 봐도 어른은 조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각도가 좀 안정적이고 턱과 이 목의 이 각도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떨어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기보다. 아기는 보면 뒤통수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불편하면 앞으로 쏟아지겠죠? 그리고 이 각도를 이루는 것도 30도로 굉장히 예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애초에 아기들은 목이 더 잘 떨어진다. 거기다가 아기들은 목을 가누는 힘도 특히 돌 전에는 잘 없다. 이게 아이들이 위험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들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숨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턱을 가슴에 붙이고 숨 쉬는 게 편한가요? 좀 불편한가요? 불편하죠. 그래도 우리는 이 목 만져보면 단단한 뼈가 있잖아요. 이거 기도를 유지시켜주는 연골이 이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이게 약해요. 거기다 기도도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눌리는 게 애기들한테 기도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개를 조금만 앞으로 숙이는 자세도 아기들한테 굉장히 목이 쫄리는 자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아돌연사 증후군 얘기할 때 베개 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애기들은 조금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사망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통계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수면용품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이들 고개가 들릴 수 있는 제품은 수면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카시트를 타면 단거리를 이동하기도 하지만 1시간, 2시간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카시트가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자세예요. 그럼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카시트를 고를 때 그리고 사용할 때 아이들의 그 척추와 고개 각도가 굉장히 잘 유지되는 제품,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그림 하나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 특히 2돌, 3돌쯤 돼서 잘 걸어 다니고 잘 앉아있고 카시트에 앉아있는 거 싫어하면은 어른 안전벨트에 이렇게 많이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 시트라고 해서 엉덩이 이렇게 방석 같은 거 깔아서 어른 안전벨트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용하는 것을 전혀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시트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뭐 당연히 안전벨트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 위에도 굉장히 많은 보호를 해주는 게 카시트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안전벨트에는 없고 이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의외로 이 안전벨트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이렇게 옆에서 사선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어디에 오냐면 높이가 아이들 얼굴이나 목에 와요. 아이들 얼굴이나 목이 오는데 이 병원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중에 그런 사례를 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는 말짱하고 아기만 중환자실에 왔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안전벨트를 했는데 목에 걸렸는데 이제 그냥 한 거죠. 이제 카시트에 앉히지 않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충격 때문에 목을 졸르면서 목뼈가 확 부러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지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되는 아이가 된 건데
그런 원인도 있고요. 이거를 뭐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서 높이 앉혀가지고 높이를 맞췄다, 이게 쇄골 라인에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애들이 보통 사용하는 5점씩 안전벨트는 5가지 이렇게 줄이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을 잡거든요. 그럼 그만큼 똑같은 충격이 왔을 때 5군데로 충격을 분산시켜요. 근데 이거는 2군데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진짜 실제로 안전벨트하고 그 교통사고 나서 온 애들 보면은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히 멍이 아니라요, 이쪽에는 내장 파열이 있고요, 이쪽에는 쇄골 풀어지고요, 반대로 오는 경우에는 여기 간이 있어서 간 찢어진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체를 잘 못 잡아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밑으로 쑥 빠져서 나와서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는 권장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아기 안고 가는 거. 아까 영상 보셨죠? 저는 뭐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안고 가다가 사고 나면 아기가 엄마의 에어백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좀 안전할 수 있는데 아기는 꽝 부딪혀서 엄마랑 차 사이에 껴서 다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내가 사고 나면 아기 꽉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 킬로그램 정도의 힘이 순식간에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아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기가 튕겨나갑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제일 많이 사망하냐면, 튕겨나가면서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차 밖으로 튕겨나갈 때 되게 사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기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고 가는 거는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짧은 거리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속 50km만 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아이들은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이동하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기가 엄마 에어백이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과대학 다닐 때 저희 신경외과 교수님이 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준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는데 옛날에 우리 왜 IMF 시기에 어떤 부모님이 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해서 집에 남은 건 오토바이 하나였는데 그 집에 애가 둘이었단 말이죠. 이제 온 가족이 외출을 할 일이 있어서 엄마 아빠 애 둘이 같이 한 오토바이 탄 거예요. 맨 뒤에 엄마가 앉고 그 앞에 막내가 앉고 그 앞에 아빠가 앉아서 운전하고 맨 앞에는 첫째가 앉아서 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맨 앞에 있던 아기는 튀겨나가서 사망했고요, 가운데 낀 아이는 엄마 아빠 사이에 껴서 척추뼈가 분리가 됐어요. 장애가 남다가 결국 사망했고 엄마 아빠는 생존했습니다. 튕겨나가는 것과 아기가 엄마 아빠의 에어백이 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전 사고 사진과 엑스레이와 이런 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서 저희 아내한테도 맨날 제발 아기 안고 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안 지켜지는 거, 후방보기입니다. 후방보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지켜져요. 신생아들 주로 뒤보기 하는 게 후방보기 카시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는지 영상으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뒤보기고요, 오른쪽이 앞보기인데 정면 충돌했을 때 앞보기라면 아기가 저렇게 접혀요. 교통사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면 충돌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면 충돌이 아니고 추돌 사고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차가 앞으로 가다가 멈추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를 박았더라도 결국 멈추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몸이 저렇게 접히는 경우가 많고, 후방보기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아기가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를 막아주죠. 그리고 등받이랑 이 헤드레스트에 충격이 완화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생존과 장애 유무에 굉장히 중요한 머리와 목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애가 앞으로 접히죠. 그러면 털이 나갈 수 있고요, 신경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거고, 머리도 완전 쏠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후방보기를 보통 그만두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기 멀미 날까봐 잘 안 하세요. 연구를 해보니까 뒤보기 카시트를 한다고 아이들이 멀미가 그렇게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멀미를 느끼지 않아요. 멀미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균형 감각을 이루는 세방고리관이라는 게 귀에 있어요. 이게 회전 감각, 이걸 포함해서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균형 감각과 위치 감각, 속도, 가속도, 멈추는 거, 움직이는 거를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고 계속 떨림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책을 보고 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 하면 눈은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뇌가 혼란스러워서 어지럽고 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멀미가 일어날 정도로 전정기관,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발달하는 나이가 만 2살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 2살 이전에는 사실 멀미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뒤보기 카시트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냐, 보통 뭐 WHO나 미국 소아과학회나 기관이나 아니면 한국 소아과학회 이런 데서도 보통은 적어도 한 15개월, 2돌까지는 뒤보기를 해라. 그게 아이들 구조상 안전하다.
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 고려해야 되는 거는 애가 좀 키가 커. 그래서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차가 좀 작아. 그래가지고 애가 다리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은 조금 더 돌려볼 수 있지만 보통 내 15개월까지는 그런 일 잘 없고요. 만 2살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좀 불편해할 때, 그리고 아이가 충분히 컸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앞보기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잘 없어요.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시트는 안 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카시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사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하고요. 안전한 카시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카시트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소아과 의사인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21년생이고 둘째는 올해 1월 31일에 태어나는데요. 두 아이는 어떤 카시트를 쓰고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을 골랐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잔소리 그거죠. 똑바로 앉아라. 카시트에 똑바로 앉아야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자세를 챙겨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헤드레스트 높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카시트에 아이를 똑바로 앉힌다는 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매번 차 타서 아예 앉혔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중 첫 번째가 헤드레스트의 높이예요. 헤드레스트의 높이는 보통 진짜 많이들 요 왼쪽 아래 그림처럼 많이 앉으시거든요. 애가 많이 컸는데도 높이 조절하는 거 좀 귀찮고 높이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어차피 애가 대충 앉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헤드레스트 있는 거 불편해하니까 이렇게 그냥 확 올려가지고 앉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애기 어깨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 요 사이가 손가락 2개 정도, 한 2-3cm 정도 너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앉히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큰 아이들은 한 달에 한 0.5에서 1cm 이상 자라는 게 정상이고요. 영아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1.5에서 2.5cm가 자라니까 그러니까 매달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매번 탈 때마다 봅니다. 그게 그냥 속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아야 아이도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안전벨트를 얼마나 꽉 조매야 되느냐, 이거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에요. 이거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안전벨트 여기 딱 매잖아요. 대부분은 세게 안 해요. 꽉 매면 불편할까봐. 근데 꽉 매지 않고 헐겁게 하면요, 사고 났을 때 애들이 탈출하기도 하고 이게 흔들리는 게 결국 많아지면 그만큼 몸에 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쪽에다가 이제 안전벨트를 체결한 다음에 쭉 당겨 놓고 가슴 쪽에 이렇게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었을 때 한 꼬집 정도 잡힌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사실 뒷자리 탈 때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하는 게, 한번 교통사고가 제대로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병원에서 전공의 때 퇴근을 했어요. 밤 한 10시쯤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후배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 환자가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밤 12시 넘어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제가 탄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둘 다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달리고 있는 차 옆을 들이박아서 저희 차가 한 바퀴 반 정도 돌고, 그 사고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가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는 안전벨트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날 안아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되고 더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아이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급정 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은 안 하고 별로 티는 안 내도 충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안전벨트가 몸에 딱 달라붙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체결을 해주시고 태울 때마다 이런 핀치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중요한, 요즘 좀 이슈가 되는 배면 각도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한번 드릴게요. 자, 배면 각도는 우리 몸의 어디의 각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2가지의 배가 있습니다. 요 배가 있고요. 한자로 이 뒤쪽도 배예요. 등이 닿는 면, 이거를 배면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목 근육이 약해요. 등받이 각도가 너무 이렇게 세워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아이도 자꾸 이렇게 자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잡으면 아시죠? 목 아픈 거. 목 근육이 아픈 것도 문제인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아들에서 증후군 위험이 있어요. 차에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 우리 장거리 가야 되는데 차에서 애 잠들었어. 땡큐. 잘 자라. 한두 시간 안 건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러고 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조금 힘든 상태로 발견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가 안 떨어지는 게 좋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카시트가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우리 몸이 카시트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애기 몸이. 어디가 카시트 밖으로 나왔죠? 머리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꽝 옆에서 부딪히면은 그 머리가 헤드레스트나 이런 거 보호 못 받고 목이랑 머리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나 미국 소아과학회, 미국 컨슈머 레포트 이런 데서는 배면 각도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래야 사고 났을 때 머리와 척추 이런 걸 보호받을 수 있고 평소에 앉아 있을 때도 호흡곤란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슈머 리포트, 이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기구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많이 올리는 데인데 여기서도 이제 올린 게 각도를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여기 떠놓은 게 어린아이들은 인판트 충분히 뒤로 누울 수 있는 배면 각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시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SUV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밴 차량, 스타리아나 카니발 이런 거, 이런 차량들은 시트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서 요 각도가 카시트랑 맞았을 때 너무 세워지진 않는지도 조금 보시긴 해야 됩니다. 우리 카시트가 차 각도랑 안 맞아서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카시트 살 때 인터넷 쇼핑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긴 하지만 저도 이 매장 와서 샀거든요. 매장 와서 카시트 고르고 막 했는데 매장에 와서 직접 보고 설명 듣고 이거 각도가 되냐, 내 차에 이거 되는 거냐 이거를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시트에 앉았을 때 체크해야 되는 거 3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헤드레스트 높이, 두 손가락 어깨부터. 안전벨트 같은 거는 핀치 테스트에서 꽉 조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배면 각도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배면 각도 얘기를 할 때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헤드레스트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우리가 무슨 여행 갈 때 목베개 하는 것처럼 편하게 베고 있다 이런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안전을 확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기들은 여기 밑에 이제 실험 영상 보시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리는 크고 목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목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헤드레스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실제로 충격을 줄인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헤드레스트 제품을 볼 때 좀 잘못 설명하는 회사나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은 뭘 말씀하시냐면,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자유롭게 노는 게 좀 편하다고 그런 편의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멧을 쓸 때 헬멧을 큰 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고가 나면 이 헬멧이 내 머리를 보호해줄까요? 헬멧은 딱 맞는 걸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헤드레스트가 헬멧처럼 이게 폭이 좀 좁고 대신 깊은 거, 앞뒤로 깊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깊은 헤드레스트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은 어떤 사유로 싫어하시냐면, 애기가 옆을 못 보잖아요. 그래요. 근데 애초에 애들이 카시트에 탔을 때 옆으로 창밖을 보면 그게 잘못 앉힌 겁니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머리가 카시트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헤드레스트와 폭이 좁은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폭이 좁은 거는 왜 그러냐면, 또 사고 위험도 있지만 평상시 운행할 때도 조금 주의해야 돼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 이전의 아기들이 주로 걸리는 건데, 돌 이전의 아기들이 이런 두개골을 가지고 있는데 두개골 안에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뇌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우리 마트 가서 두부 사 보시면은 두부가 있고 겉에 물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포장지가 있죠. 우리 머리 안에 뇌가 그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어디 꽉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기들이 머리 흔들림이 좀 강하게 온다 그러면 이 뇌가 머리 두개골 안에서 막 흔들려요. 두부 막 사고 흔들면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다가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하면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으면 계속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환자가 한 명 이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그 아이는 자동차에서 걸린 게 아니고 그 바운서에서 보호자분이 너무 세게 흔든 거예요. 흔들고 나니까 아기가 갑자기 의식이 쳐져가지고 이제 뇌출혈 진단받고 수술받았던 아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척추뼈가 튼튼하니까, 코어도 튼튼하고 하니까
코너 들고 할 때 그냥 뭐 좀 쏠리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헤드레스트가 되게 큰데 아기를 앉혀놓으면 쿵쿵쿵쿵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기 뇌에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 측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정면 충돌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자, 보시면 전복이 2,300건이고요. 정면 충돌이 2,200건이에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전복이 더 많았고 측면 충돌도 1,300건입니다. 근데 전복도 결국 차가 옆으로 굴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옆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도 480건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이랑 전복이랑 측면을 합치면은 거의 한 50% 전체 사고의 50%가 되고, 또 다른 통계에서는 이게 측면 충돌 한 65%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전벨트나 이런 거를 보통 생각할 때는 정면 충돌을 대비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어백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실제 사고는 워낙 옆으로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레스트가 깊은 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실험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깊어야 충돌 때 아기가 여기를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아기가 고개가 떨어져 있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충돌도 될 수 있고 날아온 유리 파편을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깊은 게 중요하다. 아이들이 보통 나중에 카시트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불편해서요. 사실 우리가 되게 잘 만들어진 소파에 앉아있어라 그러면은 잘 앉아있겠죠. 근데 딱딱하고 각도가 요상한 의자 같은데 앉아있어라 그러면은 불편하죠. 금방 일어나고 싶죠.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시트가 되게 편안하면은 애기들 당연히 잘 있어요. 그 아기 사이즈에 맞춘 이 높이 조절하는 것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일단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든 카시트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신경 써야 되는데, 특히 애기들은 이 척추의 각도가 자라면서 조금씩 변해요. 신생아 키워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애들은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점점 배밀이를 하고 앉고 하다 보면 점점 척추가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걷는 나이가 돼야 일자가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지나고 이제 보통은 성장기가 끝나가는, 사춘기가 끝나갈 때쯤 돼야 그 어른의 S자 곡선, 허리 곡선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의 척추 각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만들어진 그냥 단순히 충격만 막아주는 카시트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앉기가 너무 힘들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카시트에 제대로 안 앉으면 그거는 보호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앉아야 돼요. 잘 앉으려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AGR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독일 이제 척추 건강 협회인데, 이게 독일의 그 정형외과 의사 분들하고 이제 물리치료사나 이런 의료 전문가 분들이 카시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활 속의 제품들이 이게 얼마나 척추 건강에 친화적인지 잘 만든 건지 이런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만든 게 요 AGR 인증이에요. 이런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확실히 아이들한테 편하겠구나, 이런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얼마나 단단한 카시트를 앉느냐 보다도 이런 부가적인 건강에 얼마나 더 신경을 쓰는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안전인증 못 받으면 꽝입니다. 안전인증 못 받은 카시트는 카시트가 아니에요. 그냥 의자지.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값싼 카시트들이 있어요. 좋은 제품들은 어떤 인증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취미가 육아용품을 서칭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카시트도 막 서칭해보다 보면 카시트가 새 건데 이것밖에 안 한다고 보면은 이상하게 인증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 실험을 해본 내용도 없어요. 우린 예쁘다, 색깔이 이렇게 많다, 크기 조절 이렇게 되니까 1살부터 뭐 7살까지 다 쓸 수 있다, 뭐 그냥 그런 편의성, 뭐 예쁜 거 이것만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의자입니다. 카시트가 아니에요. 검증된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안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실험 영상입니다. 보시면 사고 장면을 연출하는 건데요, 카시트가 빠져나갑니다. 자, 저거는 카시트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영상 말고도요, 이건 조금 약과고요. 어떤 영상은 사고를 딱 이렇게 했더니 카시트가 분리가 돼가지고 빵 날아가요.
그럼 거기 타고 있던 더미도 이제 막 같이 나중에 굴고 이렇게 되는 충격적인 영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카시트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안전 인증을 받으면 좋은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요즘 많이 하는 게 아이 사이즈 인증이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 인증은 뭐냐면 이제 유럽 이제 안전 인증인데요. 여기서 왜 카시트 아이소픽스라고 아시죠? 뒤에 끼는 거. 그 아이소픽스를 처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이 사이즈 받는 게 가장 기본이고, 저는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제품 고를 때 더 많은 안전 기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ADAC라고 독일 그 자동차 협회에서 하는 안전 기준인데, 이게 아이 사이즈보다 안전 검사가 더 빡세요. 인증 기준이 빡세기 때문에 ADAC 인증 받은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독일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티프텅 바렌 테스트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 카시트 고를 때 이 매장에 와서 굉장히 안심했던 게, 올라오시는 계단 보면 벽에 뭐 막 써 있어요. 그게 다 안전 인증 받은 거거든요. 저거 보고 이 정도면 됐다. 이거는 뭐 더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인증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생색만 내는 카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카시트를 앉히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카시트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도 만 6세 이하에서 카시트를 제대로 안 해주면 처벌을 하도록 돼 있긴 해요. 근데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건강에 있어서,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 벌금이 무서워서 그걸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건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카시트를 안전하고 올바른 걸 선택하고 거기에 제대로 앉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모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사회 어른들의 좀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책무감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우리나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평소에 혹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궁금증들을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강의해 주셨는데, 그 깊은 헤드레스트가 이제 아이의 목과 머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 주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넓은 헤드레스트는 추천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지만요. 일단 넓은 헤드레스트는 사실상 보호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보호하려면 일단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멈추면 이게 충격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애초에 머리를 꽉 잡고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이 좁은 게 중요하고, 이 흔들리는 아기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폭이 좁은 헤드레스트가 더 좋은 거고요. 헤드레스트가 깊으면서도 중요한 게 배면 각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배면 각도가 잘 이루어져야 아기가 앞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야 이제 헤드레스트 안에 아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때 충격을 받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21년생 아기가 있는데, 장시간 아기가 차를 타면 무조건 자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그게 멀미 때문이란 말이 있는데 진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목이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그럴 때 뭔가 목베개나 다른 걸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베개는 오히려 고기가 더 밀려가지고 좀 불안정적이고요. 헤드레스트 바깥으로 얼굴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문제고, 근데 차량 운행을 할 때 한 번에 오래 안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장기간 갈 때 한두 시간에 한 번은 쉬는 게 중요한데, 애기들이야 당연히 뭐 수유 시간도 있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렇게 신경이 써지지만,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뭐 멀미 때문에 자는 거냐, 그것보다는 지루할 거예요. 차에 타고 있으면 지루하고, 그리고 이제 차에 자연스러운 떨림이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앉은 자세에서 오래 자면 되게 힘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좀 큰 아이더라도 앉은 자세에서 오래 2시간, 3시간 자다 보면 목이 아파오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 자체를 좀 피하는 게 좋다. 휴식 시간을 중간중간 하는 게 좋고, 그게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훨씬 안전운전하는 데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AGR 인증을 받은 카시트는 아이의 목 꺾임 현상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개발된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무조건 100%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앉았을 때 아이가 똑바로 앉아 있느냐. 또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기들 앉힐 때 엉덩이를 안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앉혀야 되거든요. 그게 좀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앉혀야 그 안전벨트를 체결했을 때 보호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면 각도라는 게 결국은 머리부터 엉덩이 라인까지의 각도를 신경 써서 만든 건데 이게 다 닿아야 제일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앉히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고를 때는 이런 인증이 있다는 거는 되게 이건 좋은 거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평상시에 이것만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 잘 앉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동차 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렉서스랑 제네시스에서도 시트에 대한 어떤 패키지에서 AGR 인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었던 게 이제 AGR 인증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테스트가 검증이 많이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인증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얼마나 높느냐 이게 문제인데,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 제품을 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보호를 받았는지 통계를 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인증하는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실험 데이터를 직접 뽑아내는 거라기보다는 척추 건강 관련된 의료진들이 구성돼서 의사와 뭐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구성돼서 꼼꼼하게 그런 이 정도는 돼야 척추를 보호하는 거다 이런 기준들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족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카시트를 했을 때 사망률이 얼마나 줄고 뭐 이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작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관절 탈구 말씀하셨는데 그 카시트 타면 아이가 바닥에 발이 안 닿잖아요. 그럼 발받침 같은 걸 해주는 게 좋은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행 가면 렌트카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업체에서 빌려주는 카시트가 되게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가 많은데 좀 그럴 때 따져봐야 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방법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발받침은 그 안전 인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끔 저는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실험 영상 보면 이렇게 날아가서 막 애기 때리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고 났을 때 대비를 생각하면은 발받침은 굳이 이제 단단한 거는 추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고관절 탈구 걱정을 하시는 게 내려가니까 걱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받쳐주잖아요, 카시트가. 그래서 고관절 탈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너무 발을 불편해하면 차라리 에어 쿠션을 몇 개 둬서 이게 사고 나서 날아가도 부딪혀도 별 다치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발받침 저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저희 애는 오히려 이게 발이 닿으니까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 위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다 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러 가서는 카시트 하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러 가면 좀 렌트카 회사는 좀 큰 회사로 하긴 해요. 그런 데들이 카시트 종류가 좀 많기도 하고, 적어도 연령에 맞는 카시트가 있어요. 최소한 연령에 맞는 건 있는지를 보고, 네, 그렇게 보고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오늘 컬처 이벤트 세이프티 클래스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벡스 함께한 시간을 통해 자녀의 안전과 앞으로 쌓아갈 소중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추억 만드셨길 바라면서 오늘 수고해주신 삼성여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